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어난 지 6개월째인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한 지 올해로 2년 차이고요. 지금 태어난 딸아이와 함께 셋이서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직업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는 여성 위생용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수입을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차근히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업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꿈나무 사업가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에 일 또한 더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할 만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제 사업에 관해 가족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도 살짝 조심스러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생리대도 그냥 생리대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살긴 하지만 아직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옆에 남자가 있기라도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언급을 잘 못하는 단어이기도 했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 왔었고요. 결혼을 막 하기 직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어서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라 꽤 애를 먹어야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내미가 차린 사업이었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자는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리대를 언급해 주시며 같이 사업 고민도 들어주고 다정다감하게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요. 반면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당시 엄청나게 그 사실 자체를 민망해 하셨어요. 며느리 될 애가 사업을 한다는데 기껏 한다는 사업이 남사스러운 생리대 사업이라며 민망스럽단 말을 제 앞에서 직접 하기도 하셨고 어디 나가서 쪽팔려 말도 못하겠다며 제 앞에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셨죠. 사업을 하는 저한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시망정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듯이 저를 업신여기려 하시던 그때의 그 태도들은 아직도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었는지라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끝을 내고 유부녀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내 제 마음의 짐이 된 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이고 생리대의 필요성을 잘 아는 분이시면서도 쪽팔리단 소리를 아주 입에 달고 사시면서 저의 사업을 까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턴 남편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제 사업이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연애 때나 결혼 초에는 제가 사업을 하는 여자라면서 든든하고 멋지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서 한두 차례 시어머니로부터 쪽팔린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 그리고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통보를 하듯이 생리대의 생자도 입 밖에 꺼내지를 말라면서 혼을 내고 나신 후로는 절대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제 사업을 지켜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가 너 사업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맞장구 치거나 저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취했어요. 남편이 얼마든 제게 농담을 던져도 좋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무시나 비웃음을 재미로 만들어낼 때에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편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을 심각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일부러 나서서는 악역을 자처하는 줄로만 알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남편과 살 부대끼고 살면 살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엄마를 따라서 내 직업을 조금 더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상황이 많이 오락가락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좀 스트레스로 쌓여서 한동안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생리대를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저는 저대로 약국 약사분들이랑도 자주 회식을 하거나 미팅을 가지면서 밥 먹는 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 약사분들이었고 그중 어쩌다가 여성 약사분의 소개로 남자 약사분과 밥 먹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 영업도 뛰고 온라인 쇼핑몰 관리도 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며 살다가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일이 너무 바쁘고 욕심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당장 가지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던 제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요. 그냥 단지 저희는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가며 각자 바쁜 생활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거래처 미팅을 하고서 늦었다며 거래처 사장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하셔서는 거의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한테는 밖에서 미팅하고 밥 먹다가 들어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치 저를 어디 못 올 곳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째려보는데 저 정말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집을 나설 뻔했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기껏 일하고서 늦게 집에 들어온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너는 밖에서 유부녀가 뭐라고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 정말 섭섭하고 밉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냐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하기도 했고 내가 맨날 이렇게 늦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늦은 것에 왜 이리 성질이냐며 애교를 부리듯 살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랑 더 대화를 하길 거부했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어가며 혼자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싸우고 나서 제대로 화해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속 편히 잠들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서는 혼자 속이 뒤틀려 잠도 못 들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제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리한테 찾아온 아이를 어찌하겠냐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자기한테 자식이 생긴다며 나름 감동스러워하는 듯도 했어요. 물론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지만요. 그 후 남편이 알아서 시댁에도 임신 사실을 전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에다가 임신 사실을 전하며 주변 가족들에게 너도 나도 임신 축하를 받았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태교와 동시에 일도 열심히 했고요. 임신한 내내 혹여나 제 아이한테 해로울까봐 커피도 줄여가면서 정말 몸 관리도 열심히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제 몸을 이끌고 약사님들한테 술 대신 밥을 사드리며 영업을 뛰었고 다행히 사업은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며 직원도 2명 더 고용해서는 사업체를 꾸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임신하고 일하는 와중에도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한 건 바로 제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뱃속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싶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한다고 임사 무용가도 다니고 교양 수업도 듣고 또 음악도 죄다 클래식으로 바꾸고는 커피까지 줄여나가며 저 진짜 엄마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내 첫 새끼였으니까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출산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눈도 똘망똘망하고 머리숱도 많은 것이 벌써부터 헤어 CF는 따놓은 당상인 마냥 복스럽게 생겼어요. 아픈 것도 없이 엄마 품에 와서는 순둥이 마냥 잘 커주었고요. 워낙 성격이 온순해서 울지도 않고 밥투정도 잘 부리지 않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아이를 돌봐주러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친정엄마도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랑 아주 쏙 빼다 닮았다고 말이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머리숱은 한가득인데 우는 사진 한 장 없이 매번 해볼쭉하며 웃고 있는 사진뿐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마도 매번 너 같은 순둥이가 따로 없었어. 얼마나 순하던지. 네가 너무 안 울어서 내가 오죽했으면 장애가 있나 싶어서 일부러 우나 안 우나 꼬집어 보기도 했다니까. 머리숱은 또 얼마나 많은지. 네 머리로 손뭉치를 만들곤 했었는데. 라며 옛날 추억에 잠기곤 하셨었고요. 그러니 저도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서 내 딸이 나를 쏙 빼닮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더 자라고 점점 피부색도 뽀해지고 웃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해 죽겠는 저와 달리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참 이상하대요. 엄연히 우리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딸이 아니냐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어요. 애가 없을 때는
제 사업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듯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더니만 애를 낳고 나서는 제 딸이 남의 딸이 아니냐면서 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소리까지 한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딸마저도 나중에 들었을 때에 충분히 수치스러울 만한 말을 한 것이었죠.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재촉하기도 해봤습니다. 딸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 말은 알아듣고 느낀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라 타이르기도 했고요. 어쩌다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서는 너 솔직하게 말해. 얘 내 딸이 아닌데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밖에서 영업질하는 스킬로 나한테도 내 딸이라고 얘를 영업질하는 거 맞지? 그치? 라고 속상한 말을 할 때에도 저는 그냥 무시를 하면서 참고 넘어갔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 딸인데 이런 수주정은 통하질 않는다면서 남편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타이르곤 했죠. 솔직히 정말 제 눈에는 이딴 술주정이나 해대면서 자기 딸한테 못할 소리를 한 남편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딸임이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이 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인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내 딸과 남편이 부녀지간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웃으면서 넘겼어요. 무시해도 될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편의 말 같지 않은 이 투정보다는 제 일과 아이 육아에 더 집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친정엄마가 육아를 위해서 늘 도와주고 계셨고요. 그러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조심하는 소리를 자꾸만 하셨어요. 무슨 일인고 하니 제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이 얼굴을 엄청나게 뚫어져라 보다가 가곤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얘 얼굴을 아주 빤히 무섭도록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처음엔 엄마도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뭐 하는 거냐면서 물어보기도 했고 가끔은 섬뜩하단 이유로 얘를 그렇게 무섭게 째려보면 얘도 다 느껴요. 라고 하면서 제지를 했다고도 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를 향해서 왜요? 내가 빤히 쳐다보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내가 이 애를 빤히 쳐다보면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나?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전해 듣자마자 단박에 눈치를 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을 하신 걸로 보아 분명 남편이 했던 말들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맞냐고 술 처먹었을 때마다 물어보고 몇 번이고 의문을 던지던 내 남편의 말과 내 아이를 친손녀가 맞는지 아닌지 빤히 째려보면서 확인을 했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말입니다. 둘이서 이제 보니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 아이가 진짜로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농담이고 그냥 지나치듯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제 뒤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서로 저와 제 아이에 대한 뒷담화와 의심을 나누면서 벼랑간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감히 남편과 낳은 내 딸이 알고 보니 남편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담긴 이상한 소리를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만 있었을 뿐 저 또한 확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까지도 정말 내 딸이 자기 친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간 남편도 농담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다 진심에서 비롯되어 내 딸을 의심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속은 답답해 죽겠고 친정엄마는 친정엄마대로 뭐 이런 기분 더러운 오해를 다 사냐면서 시어머니와 제 남편을 향해 엄청 열받아 하셨죠. 집에 가서 이 소식을 바로 전한 건지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연락이 와서는 3일을 가만 안 두겠다면서 난리를 피우셨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건 제 자신이었어요. 어쩌다 내 남편한테 이런 오해를 사게 되었나 싶어서 죽고 싶더라고요. 설마 내가 그간 거래처와 미팅을 한다며 자주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온 것을 바람 피운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 결혼 초부터 자주 했던 말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런 거 파는 애들은 저렴한 애들 아니야? 라는 끔찍한 소리 말입니다. 너무 낯뜨겁고 수치스러워 이 얘기는 저희 친정에서도 단 한 번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생리대를 판단한 이유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 자신을 굉장히 저렴하고 저급한 수준의 여자로 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렴한 애가 아니냐는 질문까지 서스럼 없이 하곤 하셨고요. 그걸 하도 자주 들었는지라 저도 나름 내성이 생겨서는 잘 무시를 하면서 씩씩하게 버텨왔는데 갑자기 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 아이의 핏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 상태로 거의 며칠을 내내 아무것도 잘 먹지도 못하고 애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남편마저 피하며 살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피하며 혼자 괴로워하고 살던 중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애를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면서 피하고 의심하며 정을 안 주더니만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 딸 이라고 하면서 애가 있는 침대로 가서는 어루만져 주고 있더라고요. 출근하기 직전에도 애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딸 아빠 간다 라고 하며 달콤한 인사를 건넸고요. 하다못해 퇴근을 하고 와보니 자기가 딸을 꼭 껴안은 채로 좋다고 어루만지며 신나하고 있더라고요. 지 딸인데 자기가 너무 늦게 안아주기 시작했다는 안아든 자체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러니 저도 기분이 이상할 수밖에요. 저 인간이 뭘 잘못 먹었길래 갑자기 딸을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게 또 있었던 겁니다. 제 딸을 섬뜩스러울 정도로 째려만 보고 가셨다는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딸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녀라며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면서 달려들었다더군요. 저희 엄마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잠시 그 할매가 노망이 난 줄 알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손녀딸을 안아보겠다고 저희 엄마 품에서 애를 막 뺏어갔다고 해요. 그러니 엄마도 애를 뺏긴 건 둘째치고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나 싶어 어안이 벙벙 하셨다고 하고요. 이 소식이 제 귀까지 들려오니 저도 기분이 상당히 찝찝했습니다. 모자가 왜 이러나 싶어서 또 한 번 이상하다 싶던 그 찰나에 결국 저는 이 모든 인물들의 심적 변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우연찮게 그리고 아주 불같이 치솟아오르는 분노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얘를 열심히도 보고 있길래 제가 여유있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스크팩이나 하나 해볼까 싶어서 혼자 화장대 앞에서 마스크팩을 붙이고는 침대 위에 L자다리를 하고선 스트레칭을 하듯 천장을 본 채로 누웠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자연스레 천장 주변에 막 시선이 옮겨졌는데 거기에 저희 장롱이 있었단 말이죠. 저희 집에는 따로 붙박이장이 없어서 여전히 장롱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롱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이혼 서류라도 혼자 몰래 작성을 해서는 꿈쳐놓은 것 마냥 순간적으로 그 봉투의 정체를 알아야겠다 싶어서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외딴 곳에 내가 모르는 서류가 놓여져 있을 리가 없는 걸 잘 알았는지라 궁금하기도 엄청 궁금했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멈추고는 마스크팩도 제거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침대 위에 두 발을 들이고 일어나서 장롱에 아슬이 걸려있던 그 봉투를 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봐버렸어요. 메디컬 어쩌고 하는 무슨 의학 관련 회사의 로고가 보내는 사람 앞에 적혀있는 것을 말입니다. 설마,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그냥 이 봉투를 안 봐버릴까도 싶었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검사는 아니겠지 싶은 마음에 애써 봉투를 내 시야에서 없애버리려고도 했고 이걸 왜 발견했나 싶어서 괜시리 대탓을 하기도 했네요. 그 짧은 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부정하겠다면서 오만 것들을 다 끄집어내며 딴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밖에서 저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봉투를 열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르며 안방에 들어온다면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발견하고서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 전에 빨리 내용물을 확인해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손에는 종이가 들렸고 저는 제 눈으로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그 속에는 내 딸과 내 남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분명히 적혀 있었고요. 당연히 내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일치를 했습니다. 당연한 그 검사 결과지를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이 덜덜 떨린 채로 긴장한 채 확인을 했고, 확인을 하고 나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무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분수처럼 주체하지도 못한 채 "이게 뭐야?" 라는 비명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저를 향해 용서를 비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하도 애기가 안 닮았다고 너가 다른 곳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냐는 소리를 해서 나도 진짜 당신을 끝까지 믿어보려 했는데 엄마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 거야. 정말 딱 한 번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입니다. 이딴 걸 변명이라고 짓거리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놈한테 회초리를 들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가죽으로 만든 채찍줄이 한 7개 정도 달려있는 회초리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어릴 적 남편을 훈계할 때 썼던 거라면서 추억 남기기 용으로 저희 집에 신혼 때 가져오셨던 물건인데요. 와,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이 물건을 이렇게 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꼴에 지가 딸을 안고 있다면서 애를 감싼 채로 저한테 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했죠. "네 새끼인 줄을 왜 이제서야 유전자 검사를 하고서야 알았냐면서 상등신아!" 라는 말과 함께 남편의 등짝에다가 회초리를 얼마나 갈겼는지 몰라요. 그러니 남편은 아프다고 애 안고서 집안을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를 불러 대령하려면서 핸드폰 들어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시키고, 그 와중에 채찍으로 남편을 패대기 하고, 얘는 얘대로 그 순한 애가 울길래 제가 들어 달래고, 진짜 답도 없는 집 꼬라지였습니다. 이 서류를 친정에 보내게 되면 가뜩이나 저희 시댁과 남편을 싫어하고 있던 친정 부모님이 걷잡을 수 없이 제 결혼 생활을 반대하실까 싶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다만 남편한테 발악을 하며 시어머니를 내 앞에 데려오라 소리를 쳤더니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시어머니 들으라며 당신 아들 몸에 계속해서 회초리를 들어 날려댔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이게 다 뭔 소리냐면서 궁금해하다가 결국 "너 지금 맞고 있어? 어? 왜 맞아 네가?" 라며 펄쩍 뛰며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계속 남편을 쳐대며 회초리 소리를 내면서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딱 이만큼 후려때리고 싶어 죽겠는 마음이 지금 굴뚝 같거든요.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도 오만 태교는 다 들으며 애지중지 낳은 내 딸인데 이해를 어디 밖에서 주워온 남의 집 자식으로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받으신 거죠? 어머님 몫은 당신 아들이 효도한다고 대신 맞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어머님은 집에서 2다리 편히 뻗고 주무세요." 라고 콜레 진동하게 말을 했습니다. 보란듯이 제 손에 들린 회초리로 남편을 수도 없이 더 내리쳤고, 그 와중에 저는 수화기 통화를 종료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 듣도록 일부러 남편님 옆에다가 전화기를 가져다 대기까지 했네요. 지 아들이 며느리한테서 맞고서 내는 비명이라도 좀 들으라고 말이죠. 남편을 칠수록 분해 죽겠는데 남편을 그 와중에 피하겠다고 촐싹거리며 집안을 메뚜기 마냥 뛰어다니고, 애는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며 그만하라 하고, 저는 진짜 사업하며 오만 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이 정도로 정신없던 날은 정말 살며 처음이었습니다. 제 정신도 너무 피폐했고 남편이고 뭐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괴로워 죽겠네요. 다행히 그날 남편은 제 손에 제대로 얻어맞고는 바로 유전자 검사지를 찢어버리며 제 앞에서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잠시 엄마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끝까지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자기도 먼저 제 딸과 자신이 안 닮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해놓고서는 말이죠. 그러니 저도 때린 건 미안하다는 사과는 했고, 다만 네가 맞을 짓을 했다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있으니 내 앞에서 사과하기 전에는 이번 추석도 없는 걸로 알겠다고 통보를 했네요. 이미 남편과는 합의를 했고 시어머니께는 이 사실을 재차 통보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지금 자존심이 있다며 저한테 사과 전화는 끝까지 안 하고 계시네요. 뭐 덕분에 저는 명절에 시댁에 안 가도 되게 생겼지만 말입니다. 내 딸이 효녀인가? 저 그냥 이대로
추석에 시댁 안 가고 저희 친정집 가서 주말부터 내내 요양할까 생각 중이에요. 올해는 시댁 가서 엄한 소리 들으며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결혼은 지난 2018년에 했고 이제 막 3주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간 사연 채널을 알게 되고 나서 보내고 싶은 사연들이 너무 수두룩했었음에도 참는 고질병에 걸려 방황을 하다 결국 피투어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한 사람입니다. 의료보건 쪽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서 진작에 백신을 다 맞았고요. 현재 남편은 1차까지만 맞고서 다가올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있으신 덕분에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한 달 전 접종을 완료하셨고 시어머니는 저번 주에 운이 좋게도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해에 있었던 추석이나 올 초의 설날에는 억지로 막 시댁에 안 온다며 싫어하기까지 하시진 않았는데 이번 추석에는 계속 제사 지내러 오라고 독초가들 연락을 해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 못 간다고 하니 아쉬운 척을 파악팍 하고 기분이 나쁜 티를 잔뜩 내시고서도 혹여나 당신 아들이 코로나라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못해 그러렴 라며 수긍을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 사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자신들을 포함해 저까지 생기다 보니 당연스레 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고쳐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처음 제가 백신 완료했던 때부터 바로 지난주 어머님이 백신 완료를 했던 순간까지 그렇게 제 전화기에 불나도록 전화를 하셔서는 명절에는 백신 맞은 우리가 모여야 하는 거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빨리 모여 만나라고 나라에서 백신을 맞게 해준 거야. 대통령이 그냥 마친 게 아니라고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속으로 이게 무슨 유난스럽고 무식한 소리인가 싶어서 시어머니 욕을 왕창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창피하거나 주저해하는 것 없이 아주 당당히 제사를 지내러 꾸역꾸역 시댁에 오란 소리만 하셨답니다. 사실 이러는 사이 저는 화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우선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어머니가 딴 사람이 되신 것만 같게 느껴졌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뼛속까지 경상도 남자여서 무뚝뚝하고 며느리인 저하고는 제대로 말 한번 섞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기에 그러려니 처음부터 알고는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를 이리 부르고 찾을 만큼 사이가 좋은 분이 절대로 아니셨거든요. 저 결혼을 하던 당시 남편이 저보다 훨 좋은 조건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결혼할 때에는 집 걱정하지 말라고 연애 내내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집 구해올 능력도 있다고 하고 걱정을 하지 말고 시집 오라고 하니 좋은 건 당연했죠. 이런 조건의 남자를 더 사랑하지 않은 여자가 세상에 있긴 있을까요? 남편이 뱉은 말에 신뢰를 가지고 결혼을 더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러다 결실이 맺어져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울 안에 작지만 아담한 아파트로 집을 구해왔고 저도 고마운 마음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친정엄마랑 열심히 사서 왔어요. 그마저도 자취를 오래 했었던 남편이 자기가 쓰던 살림살이를 그대로 써도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남편 배려 덕분에 큰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두 사람이 결정하고 의견을 나눴던 이 모든 돈 문제와 집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모자란 탓이라고만 생각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 줄은 생각을 못하고 그저 아들이 여자한테 발목이 잡혀서는 집도 해가고 살림살이도 해가고 아주 거짓골을 면치 못했다며 속상해 하셨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시어머니가 이리 보낸 문자를 예상치 못하게 봐버렸었고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티를 낸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서운하단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들이 자기도 당황스럽다면서 제게 대신 사과를 여러 번이나 했었고요. 속은 상했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고자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끝까지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보통처럼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박봉의 일이 바쁘고 힘든 사람인지라 늘 사는 데에 그리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른들께는
주기적으로 연락도 자주 해드리고 명절에는 감히 안 찾아갈 생각도 못한 채 꼬박꼬박 잘 찾아뵈었어요. 일상 끝자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살짝 멀긴 했어도 제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남편도 이런저런 고마워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살갑게 잘해줬고 저희 부부는 서로가 서로 부모님도 챙기고 각자 부모님도 챙기며 이렇게 오래도록 문제없이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저희 부부의 소소하고도 꿈 많았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건 지나고 나서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집에 들어가서 집들이 한다고 시부모님을 불렀을 때 남편이 두 부모님을 함께 부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결혼식 이후 두 부모님이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따로 없을 텐데 그냥 함께 불러서 같이 놀자며 남편이 말했고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들 좋아를 하실까 싶어서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요. 천만다행히게도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그게 뭐 큰일이냐면서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어른들 허락까지 먼저 받고 난 후에 집들이를 치렀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남편도 직장 다니니 힘든 건 마찬가지였으나 둘이서 같이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고 저는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잡채랑 그 당시 유행하던 샤브샤브 요리를 준비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소고기를 굽고 또 자기 자취생활의 전매 특허라며 월남쌈 세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서 유독 제가 무슨 음식을 가져갈 때마다 표정이 찡그러지곤 하셨었어요. 남편이 들고 가는 월남쌈의 소고기는 우와 맛있겠네 라면서 칭찬을 하셔놓고 제가 가져간 잡채나 샤브샤브를 보고 가족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한숨을 쉬다 숨을 참더라고요. 그게 살짝 이상해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속 괜찮으시냐며 걱정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고 그날 식사를 다 끝내긴 했는데 어머님은 거의 보란듯이 남편이 구운 소고기나 월남쌈만 맛있다고 잡수셨어요. 저는 당시 긴장을 해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너무 기분 불쾌하다면서 저한테 한바탕 난리를 피우신 바람에 저도 그제야 그랬었구나 라고 인지를 했고요. 그날 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뭐 다들 바쁘게 사는지라 그리 자주 만나며 사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만 하더라도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남편 생일까지 총 1년에 최소 5번은 만났거든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잡히는 시댁 약속이 있으면 저희 부부는 꼭 참석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엔 명절에 시댁을 가지 않았을 뿐 그래도 시부모님 생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거나 저희가 시댁을 가서 요리를 해드렸어요.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요리를 했죠. 그런데 시댁이나 저희 집 혹은 형님의 집이든 어딜 가서 제가 무슨 음식에 손 한 번을 거들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먹기 싫단 표정을 짓고 숨 참거나 한숨 쉬는 기분 더러운 제스처를 취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 음식을 보고서는 먹기 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마냥 꺼림칙하게 말입니다. 이게 참 저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제가 음식에 손을 대고 요리를 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요리가 엄청 맛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혹은 내가 무언가 그래서 건네드리거나 말을 할 때 예의 없게 시어머니께 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줄 알고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나 자신을 채찍질하려 했는데요. 슬슬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하고 급기야 제가 만든 명절쥐포 튀김에 이건 누가 줘도 안 먹게 생겼네. 딱 봐도 맛이 없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인상을 잔뜩 찡그리는 모습에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제가 싫다는 걸 고의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저를 엿먹이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자꾸 취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싫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슬슬 시어머니 앞에서 요리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차피 정성을 담아서 요리를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5만 가지 다 대면서 싫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맛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꼭 이건 어떻게 생겼고 왜 맛이 없게 생겼는지에 대한 음식 비하까지 하면서 저를 망신 주었는지라 저도 그 꼴을 또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제 행동을 조심하려 했어요.
하지만 명절에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준비 안 하면 누가 하겠나요? 시부모님 생신에 며느리가 음식을 안 하면 욕 안 할 시부모님 있을까요? 자꾸만 제가 요리를 할 순간이 찾아왔고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님께 쓴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매번 맛없다고 하시는 것도 너무 듣기 거북스럽고 노이로제에 걸릴 듯 공포스러워졌죠. 이번 추석에 오라오라 하셔서 시댁에 갔더니만요. 시어머니가 제 손으로 만드는 음식은 싫어하면서 제 손은 꼭 필요하셨나 보더라고요. 평소처럼 저를 또 불러서는 옆에 딱 끼고 이 황금 같은 주말부터 요리를 시켜대셨어요.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는 오랜만에 찾아왔다면서 오히려 눈치를 주셨고요. 급기야 자기 백신 맞았을 때 시댁에 와서 밥 한 끼를 차려주지 않았다면서 혼자 섭섭하다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바로 커트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노는 사람이야? 백신 맞은 걸로 엄마 밥을 왜 며느리가 차려? 라고 한마디 해주기는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는 완전히 미소를 잃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마구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죠. 명절 당일에는 더 바쁘니 지금 미리 만들어 놓자며 주말부터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괜히 시어머니의 화에 불을 지핀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내심 지으면서 같이 하자 라며 앞치마를 먼저 맸어요. 제가 매야 하는 건데 남편이 저 혼자 먼저 앞치마를 입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남편을 보며 피식했더니 옆에서 시어머니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한 채 남편이랑 사이좋게 둘이서 부엌 한 켠에 들어가서는 요리를 했어요. 같이 전에 밀가루 묻히고 굽고 하면서 나름 바쁘게 움직였고 함께 요리를 해서 금방 일은 끝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는 날에 주말에 시댁 가서 요리를 하는 게 쉽다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하나 싶어서 천불이 더 났으나 남편이 든든하게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시댁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올 것도 아니고 딱 제사 음식만 준비하면 되는 거였기에 그날은 형식적으로 요리를 하면서 가족들끼리 먹을 것을 만드는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말에 만든 음식은 시부모님이랑 저희 부부가 먹을 것이었고 제사 전날에는 또 제사 음식을 재차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럴 거면 왜 굳이 제사 음식을 벌써 만들게 시키셨나 싶기도 했으나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다 혼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내가 그만큼 미우니까 일을 한 번이라도 더 시키려고 한다는 걸 내심 알고 있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미안하긴 했으나 내 친정도 아닌데 나 혼자 허리 아파하면서 음식을 만들 이유는 없었고 이런 건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라 웬만하면 힘쓰거나 허리 아픈 건 보란듯이 남편을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재차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그거 하나 혼자서 못하네 라며 괜히 저랑 신경질을 하듯이 혼잣말을 자꾸 하셨어요. 보란듯이 그 말씀과 눈빛을 다 무시하면서 남편에게 고의적으로 시켜댔어요. 시어머니가 더 빡쳐하시는 게 눈에 보일수록 저는 속으로 통쾌해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요리를 하다가 다 차린 음식들을 모아다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불러다가 거실에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자 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밥상을 제 남편이 직접 피고 있다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레이저를 쏘아대고 계셨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보면서 진지 드세요 라고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도 그래 먹자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자리에 착석하셨고 시어머니는 너 왜 내 이름은 안 부르니? 라는 말을 굳이 하시면서 투덜대며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진지 드시라고 했는데 당신 이름을 왜 또 불러? 라고 하며 무안을 주셨고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으나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네, 저 진지 드시라 두 분께 같이 말씀드린 건데 라고 하면서 굳이 말대꾸를 해봤죠. 순간 속으로 괜히 쫄렸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가 꽁에선 별말을 못하시는 거 보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마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 더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차린 음식에 뭐라고 투정을 부리지는 않을까 싶어 하면서 복잡한 심경으로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히 밥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또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요리를 할 때 남편이랑 같이 전을 부치고 구운 거라서 그런지 저는 정말 잘만 드시더라고요. 동그랑땡을 거의 흡입하다시피 하면서 배고프다고 막 드셨어요. 굳이 맛있다는 말도 남편을 보면서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런데 그 옆에 제가 만든 소고기국이랑 생선구이는 입에도 안 대시는 겁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시선을 줬다가 찡그리면서 피하고 또 시선을 줬다가 먹기 싫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게 반복하며 말이죠.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가 또 저를 상대로 유치한 장난질을 하고 계시다는 걸 파악했죠. 뭐 거기까지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어서 저도 참아줄만은 했습니다. 물론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명절을 무사히 잘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꾹꾹 화를 눌러 담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분노로 인해서 잠시 방심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표정으로 제 속마음을 눈치챈 건지 저를 한번 양껏 째려보시다가 제가 만든 소고기국을 갑자기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보란듯이 갑자기 아유 이거 딱 봐도 토 나오게 생겼잖아 라고 하시면서 숟가락을 대지도 않아놓고는 밥상 위에 수저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 위엔 저를 노려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놀래 쳐다보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선이 살짝 민망하고 부담스럽긴 했는지 너 여기에 뭘 넣었니? 내 국그릇에만 뭘 탄 거야? 무슨 소고기국 냄새가 이렇게 구역질이 나. 보기만 해도 역겹고 맛없게 생겼잖아. 라면서 자신의 말에 나름 정당성을 부여하시더라고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말입니다. 기껏 내가 열심히 만든 국인데도 말이죠. 며느리 여러분들, 내가 기껏 남의 집 부엌대기 안에 들어가서 시간 쪼개가며 만들어 놓은 음식에다가 시어머니가 토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다 상상을 해주세요. 소름 끼치고 열받죠? 분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진짜 서럽고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기껏 열심히 만들었더니만 먹을 때마다 손도 대지 않고 보란듯이 맛이 없다고 하시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토가 나온다니 정말 내가 이 꼴을 시댁에서 겪는 건가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눈이 충혈된 저를 보면 남편은 멀쩡한 고개구만 구역질이 난다는 말이 왜 나와? 라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라곤 저보고 맘만 괜찮구만 괜히 저러시네 라며 빠르게 달래려 했어요. 그 무뚝뚝한 시아버지도 참 옆였네 나이 들어 입맛까지 고장이 났나? 라면서 눈치를 팍 주며 입을 다물러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다 국그릇을 쓰레기 봉지한 마냥 더러워하며 휘젓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슬슬 빡이 쳤어요. 속으로 나 진짜 그동안 많이 참았다 라는 혼잣말을 한번 뱉어내고는 먹지마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국그릇을 확 낚아채버렸어요. 국그릇을 갑작스레 들어올리는 바람에 이미 그 시뻘건 소고기국은 시어머니 무릎 앞에 흘려진 상태였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아두곤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제 손을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은 이미 충격에 넋이 나가버렸고 저는 먹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라면서 제 손에 시어머니 밥을 쥐어 움켜쥐곤 그걸 그냥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더러우면 먹지 말고 맛없으면 먹지 말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놈의 입 좀 어떻게 해보세요, 네?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직접 해드시라고요. 라면서 시어머니 밥그릇에 남은 밥알까지 싹 다 집어 손으로 허공을 향해 던져대다가 급기야 제가 기껏 남편이랑 만들어 오는 전까지 모조리 다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기껏 주말에 와서 만들어 놓은 그 전들을 보란듯이 상위에서 집어들어 시댁 거실 바닥에 내리 꽂은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제가 흥분해 일어나서는 발로 밟아내며 시어머니를 무섭도록 노려보니 시모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제대로 건드린 바람에 제가 폭발을 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보이니 제 속은 더 뒤집어질 노릇이었고 시어머니는 더 길길이 날뛰는 저를 보며 더 큰 겁을 먹으셨죠. 어따 대고 남의 음식에 토 나온다는 말이야. 아, 진짜 이런 것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한테서 대접을 받을라 하네? 세상 진짜 말세다 말세. 라며 소름 돋는다고 오두방정을 떨다가 시어머니한테 확 달려들려 하니 시어머니는 지가 맞을 뻔한 줄 알고서
눈과 허리를 모두 다 움츠리며 겁내셨고요. 다행히 제가 제 손을 더럽히기 전 남편이 저를 말린다고 붙잡아준 바람에 시어머니께 다음에 때려준다는 소리를 하면서 미친년 발광하듯 난리를 피우다가 남편 손에 시댁을 나오게 되었네요. 당연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댁 밖에서도 진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시댁 현관문을 발로 차대며 말 똑바로 하세요. 다음부터 며느리 앞에서 어딜 유세요? 밖에서 보면 내가 시선도 안 줘 아줌마가 어디서 시어머니라고 별 그지 같은 유세를 다 떨고 앉아있어. 라는 말로 제 마지막 발악과 경고를 날렸네요. 이런 제 경고를 제대로 알아먹으셨는지 시댁 안에서는 누구의 말대답 하나 없이 정말 고요했습니다. 마치 난동이 끝나길 기다리는 어린 양들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며느리가 귀한 시간 내서 이 시국에 시댁을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들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들은 참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귀한 시간 내줬다고 손님 대접해주고 사람 대접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기껏 아들 하나 낳아놓고서 남의 집 자식을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장난감 취급을 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며 욕 좀 얻어먹으셔야 할 겁니다. 저희 집은 올 추석 저희 시어머니가 제 손에 제대로 겁박당하시고는 지금 전화 한 통 없이 집 나간 저희 부부를 찾지도 않고 계시네요. 명절 음식을 혼자 다 치르셔야 할 텐데 지금 자기 혼자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며느리를 시켜 먹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는 노비가 도망갔다고 말이죠. 전 사연을 쓰면서도 재차 다시 다짐을 했는데 이런 시어머니들은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괘씸해서라도 이번 추석은 물론이고 다음 명절에도 알짤없이 시어머니는 쌩까고 살랍니다. 토 나오는 음식이나 만드는 며느리 없이 스스로 비위 좋은 음식 만들고 어디 한번 잘 지내보라 하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이고 4살짜리 아들 하나를 둔 직장맘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취업률이 더 기가 막히게 좁아진 국내 대기업에 12년째 근무 중이고요. 저희 남편도 비슷한 계열 수준의 대기업에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세후 받는 연봉을 합치면 1억이 훨 넘고요. 서로 돈 잘 벌고 사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부이지만 아시다시피 다니는 직장이 대기업이고 또 노후가 그리 안정적이지만 않기 때문에 젊을 적부터 함께 돈을 절대로 허투루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구두쇠처럼 엄청 전략을 하고 사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치품이나 남에게 오로지 보여주기 위해서일 뿐 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명품백 같은 것도 저는 일절 사질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근사한 호텔도 자주 다니면서 돈 씀씀이에 큰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힘으로 어찌 잘 살아보자는 마음에서 벌어오는 돈 내에서 알뜰하게 쓰고자 노력을 했었죠. 부모님께 손을 벌릴 만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저희 두 사람이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둘이서 모아놓았던 돈을 쪼개고 대출을 받고 어찌저찌 해서 그 당시 서울에 있던 한 빌라를 구입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이네요. 지금이었다면 저희가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사고자 했었을 텐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순수하게 월급만 모을 줄 알았지 땅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사야 돈이 벌린다는 사실 같은 건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멋모르고 서울 변두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개천도 있고 뒤로 산이 나 있는 괜찮아 보이는 환경의 동네에 빌라 한 채를 장만했고요. 친구들한테 집들이 하러 오라고 부르기가 조금 창피할 만큼의 열악한 동네이긴 했으나 남편과 제가 출근하기에 거리상으로도 완벽했고 또 우리 둘만 잘 살면 언제 어떻게든 또 넓고 좋은 동네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라 딱히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서 함께 힘보태서 산 빌라라며 내부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서는 새집 마냥 꾸며서 썼고 그 집에서 우리 돈으로 가구도 하나하나 골라서 채웠었고요. 집터가 좋은 건지 남편이나 저나 회사에서도 쭉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또 저희 아들도 그 집에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결혼의 첫 시작을 참 고맙게 출발할 수 있는 행운의 장소였고요.
그래서 열악한 동네이고 말고를 떠나서 참 정이 많이 가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옆에서 왜? 라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남편의 형수가 되고 저에게는 형님이 되는 분이셨죠. 남편은 이남일녀의 차남이고 위로 형과 누나가 있는 막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 사이에서 막 이쁨을 받는 그런 막내까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남만 챙길 줄 아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의 곁에서 기고만장해야 하는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 때문에 피를 보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할 적에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장남한테 돈을 다 물려주면 물려줬지. 니들한테는 줄 돈이 없다. 나 늙으면 우리 큰며느리랑 큰아들이 나를 책임져야 할 텐데 이 애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도움을 받는 게 나도 속 편하다. 그러니 나한테서 얻어먹을 돈 찾을 생각 말고 니들 결혼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형님도 계셨고 아주버님도 계셨는데 두 분은 아무런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수긍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상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죠. 애초에 남편한테 시집을 온 건 시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온 게 결코 아니었는데 저희 부부를 마치 결혼을 핑계로 자신들에게서 돈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짓 취급을 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저희끼리도 대출을 받아서 빌라 한 채를 살 수도 있었고 또 둘 다 대기업을 다니느라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주 좋았는데 이런 저희한테 대놓고 자신들의 노후 어쩌고 장남 어쩌고 하면서 돈을 줄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내심 섭섭했습니다. 받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남편도 아들이고 나도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건데 말씀을 꼭 그렇게 대놓고 하셔야 하나 싶어서 섭섭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노후를 장남이나 아주버님네가 챙길 게 분명하다고 못을 박아주시는 시어머니 말씀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딱히 별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당시 저희 신혼집을 구매할 때 빌려줄 수 있는 현금 몇 억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빌릴 생각도 안 하고 또 빌려달란 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당당히 은행 가서 그 돈을 대출받아 집을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돈은 아주 자연스럽게 형님네로 갔고요. 그 돈으로 정확히 형님네가 뭘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형님은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면서 땅값이 좀 비싼 동네에 전세를 구해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말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네는 형님네 수준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동네였거든요. 저희 형님은 주부셨고 아주버님께서는 중견기업이긴 했지만 저 아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월급이 제가 받는 월급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저도 장남 하시던 시어머니가 당연히 형님네의 전셋집을 구하는데 돈을 대주셨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좋은 동네에 전셋집을 구해 들어가셨던 형님은 값싸고 구석진 동네에 집을 사버린 저를 엄청나게 멸시하셨어요. 이게 멸시를 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저를 무시하셨죠. 처음 저희 부부가 신혼집부터 확 집을 사버렸다는 말씀을 시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으시고는 귀신같이 전화를 걸어 오셔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값 싼 동네에 재개발 말고 뭐 볼 게 있다고 바보처럼 집을 샀냐고 말입니다. 나중에 애 낳고 하면 좋은 동네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 사귀게 해야지 왜 그런 싸구려 같은 동네에 아예 집을 사버려서는 얘 앞날까지 망치려 드냐고요. 당시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었고 막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벌써 미래의 아이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분이 너무 잡쳤어요. 저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았고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정도로 투자에 무지하긴 했으나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께서 이 동네는 재개발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 사놔도 나쁠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좋은 해감이 들어 사기도 했었거든요. 동네 자체가 싸서 나쁘지 않기도 했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에게는 이득이 더 많은 것이었으니까요. 당장 재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일단은 사서 나쁠 것이 없다는 말에 구매를 했던 것이고 저희 부부끼리는 정말 알콩달콩 잘 꾸며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처음 동네질이 나쁘다는 말을 시작으로 도대체 대기업 하나를 믿고 왜 대출을 받았냐는 주제 넘은 참견부터 시작을 해서는 급기야 저희 집에 집들이를 하자면서 구태여 조르고 졸라서 시대 식구들이랑 다 같이 집에 오셔서는 한참 저희 동네 주변을 샅샅이 걸어다니면서 어떻게든 비하를 할 것만 찾아서는 내려놓으셨어요. 밤에 치안이 안 좋을 것이고 슈퍼 하나 가려면 5분 이상은 좋게 걸어나가야 하는데 자신은 죽어도 이런 동네에서 못 산다면서 말이죠. 대기업 다녀봤자 버는 돈이 별로 없나 보다면서 얼마나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못하던지요. 정말 입을 뜯어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임에도 돈 못 번단 비하의 소리도 들어봤고 태어나지도 않은 내 새끼의 앞날 걱정까지도 미리 들어봤고 도움 하나 받은 것이 없었는데 인생에 대해 잔소리만 수십 번을 더 들었어요. 내가 지보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며 능력을 인정받고 살고 있었는데도 내 인생에 다 쓸모없다며 집 하나를 가지고서 제 모든 걸 무시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과 사이가 좋을 수도 없었고 남편도 한두 번 듣다가 기분이 너무 울컥했는지 그 후로는 아예 가족 모임도 잘 나가려 하지는 않고 거의 피하다시피 하면서 형님네랑 대면대면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딱히 불편한 것은 절대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 역전은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저희가 사는 빌라가 바로 재개발이 되면서 이주를 해야 했고 저희는 그 사이 임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작년에 싹 탈바꿈이 된 새 집으로 입주권을 받고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간지가 나는 브랜드 아파트를 서울 한복판에서 떡하니 입주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형님께 못 사는 동네라 소리를 들으면서 치안 걱정도 받고 동네가 후지다는 멸시까지 받았던 동네였는데 완전히 서울 안에서 금싸라기와도 같은 값비싼 동네로 탈바꿈이 되어버렸어요. 이 집은 저희 부부가 제 아무리 대출을 땡겨받아서라도 절대로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가격으로 치솟아 올랐고 시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그걸 형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이고요. 이 집이 재개발이 되어 땅값이 금값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형님이 일부러 저희 부부를 빨리 이사가게 하려고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하신 건가 싶었을 만큼 저희 부부가 산 빌라 동네는 순식간에 주변 동네까지 죄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근사한 동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니 형님도 괜히 저희 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하셨는지 아주 가끔씩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재개발로 이주를 한다고 한 순간부터는 완전히 연락을 뚝 끊었고요. 작년에 떡하니 입주를 하게 되면서도 연락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형님네는 분명히 살던 전세에서 자가로 집을 구매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솔직히 좀 꼬시기도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집값이 이리 올라서 빌라 한 채 제대로 구입이나 하실 수 있을라나 싶어 오지랖이지만 걱정도 되었어요. 그 사이 시부모님은 서울 안에 아파트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는 건지 자기 막내 아들이 서울 한복판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셨어요. 정작 아들네 부부가 허름한 동네에 빌라 한 채를 구입할 때에는 장남이 아니라 줄 돈이 없다고 하더니만 저희 부부가 능력대로 사서는 키운 자산에 대해서 본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 자랑을 하고 싶으셨을 마음을 저도 애엄마로서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작년에 저희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온 후부터 내내 집들이를 왜 안 하냐면서 집들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친구조차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자꾸만 잊을만 하면 집들이 얘기를 꺼내니 저희 부부도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집들이 얘기를 꺼냈다가 형님네까지 봐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서로 껄끄러워하다가 결국 집들이를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만 했고요. 명절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집에서 가만히 휴양만 하다가 결국 더 늦기 전이었던 저번 달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몇 주 전부터 내내 시아버지 생신을 어떻게 할 거냐면서
형님까지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는 대화를 시도하신 바람에 제가 너무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다며 우리 집에서 집들이 겸 생일잔치를 해요. 라며 빨리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생신 준비를 핑계로 형님이랑 같은 단톡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제가 집들이 겸이라고 말을 하니 어머니께서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며 바로 놓치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이셨고요. 형님은 보란듯이 시어머니의 답장을 본 후 말도 없이 단톡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참, 그 싸가지 없는 성격은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얼마나 배알이 꼴리면 동서한테 그 흔한 인사 한번 하지를 않나 싶어서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막 지어진 새 브랜드 아파트 안에 들어와 서울 안에서 내 집 하나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는데 형님네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대기업을 다니니 노후도 별로라서 40대부터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오지랖까지 부렸는데 이번 기회에 직장도 제대로 다니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더니 이게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돈 전략하고 미래를 늘상 준비하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미래 계획을 세워왔던 저희 부부의 지난 날이 괜히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 생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대로 생신상을 준비했고 시어머니도 간간히 자신이 생일 케이크를 사오겠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대망의 큰며느리인 형님께서는 그 흔한 문자 한 통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뭘 준비해 올 건지 뭘 도와줄 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형님은 이번 자리가 시아버지 생신 축하 자리가 아닌 제 집으로 집들이를 하러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실 때 집들이 선물로 휴지 한 뭉치 정도는 사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전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버님께 주소를 찍어 보내드리며 내일 뵙겠다는 가벼운 인사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부모님은 이른 오전부터 신이 나셔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훨 일찍 말입니다. 같이 요리를 도와주시기까지 하면서 갑자기 저를 무슨 상전님 마냥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는데 오랜만에 어머님을 뵌 것만으로도 좀 어색했는데 기분이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집 한 채 가진 건 우리 부부와 내 자식을 위해서이지 절대로 시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인 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평소에 좀 잘해주시지 하는 마음에 어머님, 갑자기 제가 예뻐 보이시나 봐요. 안 하시던 배려를 다 베풀어 주시고 라면서 은근히 할 말을 대놓고 하면서 말을 드렸어요. 속으로 정말 통쾌했고 이런 제 말에 어머님이 살짝 당황해 하시며 어쩔 줄을 몰라 하니 더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이다는 그 후 찾아왔어요. 형님네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를 늦게 집에 도착을 하셨어요. 남편한테 10분 전부터 자꾸 전화를 하며 길을 찾는 걸로 보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을 제대로 확인하지를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떨결에 저희 아파트 투어를 한 바퀴 하고 들어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형님 표정이 너무 똥 씹은 표정인 겁니다. 마치 못 올 곳을 왔고 또 속은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분명히 시아버지 생신 준비도 같이 안 해놓고서는 집들이 선물조차 사오지를 않은 채 빈손으로 당당히 들어오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니 저도 순간 싸하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루마리 휴지 10,000원 좀 더하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건가 싶어서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빈손으로 와서는 빈손으로 얻어먹겠다는 그 심보가 저로서는 너무 뻔뻔해 보이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제가 봤던 형님은 늘 이런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라 제가 체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니 괜히 신경을 쓰지 말자는 생각으로 보란듯이 무시를 했어요. 고개만 까딱하면서 웃지를 않고 들어오는 형님네 부부를 저희 부부도 똑같이 대응하며 불편해했고 저는 그 와중에 생신상을 차린다고 시어머니랑 분주하게 움직였죠. 옆에서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는 집이 좋긴 좋네. 반찬 하나 옮기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다. 라고 하면서 신나하셨고요. 제가 혹여나 싶어서 시부모님 드실 소갈비 하나를 미리 양념에 재워놨는데 그
그걸 냉장고에서 꺼내자 아이고 이 귀한 걸 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소고기를 먹는다고 또 팔불출 마냥 좋아를 하셨어요. 저는 저대로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거고 또 기왕 베푸는 김에 관계가 어찌 되었든 먹는 걸로는 아낌없이 베풀고 싶었는지라 제가 먹고 싶은 것까지 죄다 사놓은 것이었는데 옆에서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면 기특하다면서 좋아라 하시니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 사이 남편은 아주버님과 시아버지랑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자잘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형님은 그 옆에서 자기 애들을 챙기면서 같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계셨어요. 절대로 도와주려 나서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아버지가 저희 집 TV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TV는 예쁘게 생겼다면서 말이죠. 저희가 작년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도 괜히 잘 꾸미고 싶은 마음에 가구도 몇 개 새로 바꿨고 또 베란다 확장을 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는 살짝 카페 비슷한 걸로 조명까지 달아 꾸며놨었는데요. 시아버지가 그걸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며느리 안목이 좋네. 예쁘게 집을 잘 꾸며놨네. 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와이프가 작년에 돈 많이 썼어요. 자기 성과금을 인테리어에 다 쏟아붓더라고요. 라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코로나인데도 회사에서 성과금을 주더냐? 라고 물으셨어요. 다들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성과금을 잘도 주나 보다면서 혼자 내심 감탄을 한 듯 차분하게 물어볼 걸 다 물어보신 것이었죠. 그러니 남편도 대기업이니까요. 라면서 잘만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애를 보고 있던 형님께서 갑자기 가족들 다 들리게 한숨을 쉬시며 자리에서 자기 애를 밀치며 일어나시더니 자기 애를 향해서 보채지 좀 마! 라면서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짜증나 진짜! 라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부엌에 있던 저와 시어머니도 그리고 거실에 있던 남자들도 모두 다 당황을 했죠. 처음엔 단순히 애를 혼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형님이 신경 쓰여서 아주버님께 좀 가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괜찮은 거냐고 물으며 말이죠. 그러자 아주버님도 내심 짜증을 내면서 왜 또 저래 진짜 라면서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겨져 있지 않는 문을 열고서는 둘이서 남의 집 화장실 안에 들어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충 밖으로 들려오는 대화로는 형님이 오기 싫다고 했잖아. 집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라면서 저희 부부를 욕하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그걸 달래며 어루다가 결국 집에 가자는 소리를 하고는 화장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온 가족들은 다 황당해 죽을 뻔했네요. 형님이 화장실 안에서 꺼이꺼이 우셨는지 눈이 충혈되어서는 나오더라고요. 애들은 그 옆에서 엄마 눈이 누가 봐도 운 것처럼 보이니 엄마 걱정을 하면서 옆에 붙어 있으려다가 형님이 자꾸만 자기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듯이 칭얼대지 말라니까? 라며 언성을 높이자 결국 울음을 대성통고 가며 터뜨렸고 그러자 형님도 멘붕이 찾아왔는지 결국 울지 말라고! 라는 비명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야 마셨습니다. 졸지에 생신상 준비하던 전하 남편은 기껏 사람을 집에 초대했다가 뭔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는 형님이 혼자 나가겠다며 현관으로 가길래 도대체 왜 우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형님이랑 뭘 싸우기를 했어요? 아님 쓴소리를 했어요. 왜 저래요? 라면서 뒤통수에다가 대놓고서 물었어요.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해가 안 간다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 형님은 본인이 더 수치스러우셨는지 애들까지 놓고 집을 뛰쳐나가셨고 결국 아주버님도 형님을 따라서 나가버리셨어요. 금방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집에 가기로 결심을 하신 건지 아주버님이 한참 뒤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하셔서는 자기 아이들을 집으로 발해대주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놈이 지 새끼들 챙길 생각을 못하고서 말입니다. 그날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상당히 기분이 껄끄러운 생일 겸 집들이 시간을 보내고는 금방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밥 먹는 내내
네 형님이 마음이 슬퍼서 그렇다. 네가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에 들어와 사니까 부러워서 저러는 거지. 지들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라면서 형님은 일부러 더 불쌍하니 감싸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불러 밥 한 끼를 대접하라고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아니 남의 집에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밥만 얻어먹고 가려고 했으면 그러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집에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제가 형님한테 빌빌거리듯 전화까지 해선 밥을 차려드려야 해요? 형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라면서 오히려 형님 편들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확실하게 제 할 말을 했고 옆에서 남편도 저를 지지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먼저 불러서 밥 차려주고 말고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무시했던 게 몇 번인데 다 자기들 업보지. 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거렸죠. 결국 시부모님도 자식들의 감정 싸움에 씁쓸해하면서 형님네 애들을 데리고 금방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형님이 울기까지 하며 집을 뛰쳐나가실 줄은 몰랐기에 저희 부부도 많이 황당하고 내심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억울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남의 멀쩡한 새 브랜드 아파트에서 속이 뒤틀려서 결국 눈물까지 쏟았을 만큼 우리 형님의 지금 자존감이 아주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확 그냥 내 연봉까지 다 까발려서는 제대로 속을 뒤틀리게 만들어줬어야 하나 싶은 아쉬움도 있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하려고 해요. 저희 부부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른스러운 말 한마디를 해준 적이 없던 형님은 이런 꼴을 당해도 싸잖아요. 저 사는 집과 아직 세상에 없던 제 아이를 언급하면서 먼저 남의 인생을 까내리려고 했던 그 못된 마음가짐이 결국 천벌을 받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안에서 브랜드 아파트 한 채 사지를 못하고 동서를 부러워만 하다 열폭하는 그 천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